아니, 저 반지는! 시장 입구 낡은 좌판 앞에 한 노파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껌 몇 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껌 사세요. 1,000원이에요. 잘생긴 양반. 껌 한 통만 사줄라우? 네. 한 통 주세요. 윤민철은 노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껌을 받으며 노파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그 반지 할머니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꼭 끼고 있는 내 반지지? 그 순간 윤민철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껌을 파는 노파의 반지를 본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놀랬을까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위 새하얀 전용기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 가죽 소파에 앉은 한 남자,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한울건설의 회장 윤민철입니다. 그의 나이 55, 잘 다린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의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게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해외 계약 정말 대단하십니다. 비서 박진우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막 따낸 직후였죠. 하지만 윤민철의 표정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도 윤민철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그의 가슴속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죠. 회장님?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다시 불렀습니다. 윤민철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하네. 무슨 말을 했나? 아닙니다. 곧 착륙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알았네. 윤민철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었죠. 왜 날 버렸을까, 왜?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지기만 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윤민철은 곧바로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대형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죠.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회장님,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합니다. 박진우가 태블릿을 들고 오늘의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민철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윤민철의 시선이 길 한편에 있는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장 입구 낡은 좌판 앞에 한 노파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등은 꼬부라져 있었죠. 노파는 껌 몇 통을 앞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껌 사세요. 1,000원이에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민철은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노파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에 작은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낡고 빛이 바랜, 그렇지만 어딘가 눈에 익은 듯한 반지였습니다. 저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민철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일렁였죠.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민철은 뒤를 돌아보며 노파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지고 노파의 모습도 작아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윤민철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민철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그 노파가 생각나는 거지? 정신을 차리면 머릿속에 노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손에 끼워진 금반지가 계속 눈에 밟혔죠. 윤민철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어린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윤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고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바로 윤민철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윤민철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어머니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도 반지가 있었습니다. 비록 흑백 사진이라 정확한 색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작고 무언가 무늬가 새겨진 것 같은 반지였죠. 그때 어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반지. 윤민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반지를 무척 아껴 썼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절대 빼지 않으셨죠. 어린 민철이 어머니, 이거 예뻐요 하고 말하면 어머니는 웃으며 그래, 이건 내 아버지가 준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민철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하나 꺼내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어머니는 그 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반지 테두리를 따라 뭔가 무늬가 새겨진 것 같았는데 사진이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 노파의 반지, 혹시 그때 그 반지와 비슷한 건 아닐까? 윤민철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비슷한 반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해도 마음속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민철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상에 팔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윤민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민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어제 우리가 시찰 가던 길에 시장이 있었지? 네. 동대문 근처 재래시장 말씀이십니까? 거기로 다시 가보세. 박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윤민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따라 나섰죠. 차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윤민철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계속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반지라면,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하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민철은 어떤 답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차가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민철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제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갔죠. 그리고 거기에 노파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윤민철은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유심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 손님. 노파가 윤민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껌. 또 사실 거예요? 네, 한 통 주세요. 윤민철은 노파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껌을 받으며 노파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금반지 세월에 빛이 바랜 금색, 그리고 반지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작은 꽃무늬. 윤민철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어젯밤 사진에서 본 그 반지의 무늬와 똑같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둥글게 이어진 그 무늬. 어린 시절 윤민철이 어머니 이 꽃 예뻐요 하고 손가락으로 만지던 그 무늬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노파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민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노파의 손을, 그 반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어머니인 건가? 윤민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0년을 증오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1,000원짜리 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님? 노파가 다시 불렀습니다. 윤민철은 정신을 차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파는 돈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민철의 가슴은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증오, 배신감,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민철은 껌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릴 뻔했죠. 노파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윤민철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며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꼬부라진 등, 거친 손. 5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어머니란 말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비슷한 반지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물건이 하나뿐이란 법은 없으니까요. 회장님 가시죠.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 앉아서도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노파는 여전히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민철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서류를 검토할 때도 같은 줄을 몇 번씩 읽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임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민철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윤민철은 서재에 앉아 어린 시절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노파의 손에 끼워진 반지둘은 정말 똑같아 보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사흘째 되는 날, 윤민철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노파는 같은 자리에 있었죠. 아이고, 또 오셨네요. 노파는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민철은 이번에도 껌을 한 통 샀습니다. 그리고 노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밖에 계시기 힘드시겠습니다. 윤민철이 말을 건넸습니다. 노파는 손을 호흡 불며 대답했습니다. 뭐, 익숙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지. 우리 아들 병원비도 벌어야 하고. 아들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네, 췌장암이래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죠. 윤민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자신의 생각이 틀린 걸까요? 반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노파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나 하나뿐이었는데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해요.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민철은 노파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너무 애타게 찾으려 한 나머지 비슷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착각한 걸까요? 아드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참 만에 윤민철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50이 넘었을 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신다고요? 네, 사실 그애 어렸을 때 제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많이 없어요. 노파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민철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사고? 기억상실? 이 말은 혹시 그래도 우리 석태는 착해요. 엄마가 아프니까 평생 곁을 지켜줬어요. 석태 윤민철의 귀에 그 이름이 꽂혔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그런데 손님은 왜 자꾸 여기 오세요? 껌이 그렇게 맛있나요? 노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민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옛날에 이 동네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게 됩니다. 아, 그러세요? 어디쯤 사셨는데요? 성북동이었습니다. 50년도 더 전 이야기지만요. 윤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파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죠. 성북동이요? 노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도 옛날엔 판잣집이 많았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큰 불이 나서 불이요? 노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껌통이 바닥에 떨어졌죠. 쨍그랑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 아이고. 노파는 허둥지둥 껌을 주우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윤민철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껌만 주워 담을 뿐이었죠. 윤민철은 노파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분명 뭔가 아는 게 있었습니다. 화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극도로 동요했으니까요. 역시 이 사람이 맞는 건가?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 하나만을 키우셨는데 다른 아들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님, 미안한데 오늘은 장사 접어야겠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민철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하십시오. 윤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멀어지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 서서 노파를 지켜봤습니다. 노파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손에는 낡은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민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비서, 내일부터 그 노파를 미행하게 내. 회장님, 무슨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게. 어디서 자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특히 병원은 어디로 가는지 전부 파악해. 박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뒤 박진우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보게. 노파는 시장 근처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껌을 팔고 오후에는 서울중앙병원을 방문합니다. 서울중앙병원? 네, 거기 입원해 있는 아들을 매일 찾아간다고 합니다. 윤민철은 책상을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 그 아들의 병실 번호를 알아내게. 회장님, 그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윤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진우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진우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들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지는 분명 똑같았습니다. 화재 이야기에 노파가 보인 반응도 심상치 않았죠. 하지만 다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뒤 박진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병실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7층 703호입니다. 잘했네. 윤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시려고요? 그래, 지금 당장. 윤민철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노파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인지,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인지,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이제는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차는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민철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의심과 확신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윤민철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윤민철은 703호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민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윤민철은 703호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태야, 오늘은 좀 어때?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민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최석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소리가 섞여 있었고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죠. 내가 사과 깎아줄게. 이것 좀 먹어. 고마워요, 엄마. 사각사각 사과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민철은 문틈으로 살짝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최석태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침대 옆에 앉아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민철의 가슴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아플 때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시던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나한테 해주셨는데 참. 석태야.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손님이 자꾸 엄마한테 껌 사러 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손님이요? 응, 잘 차려입은 양반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를 물어봐. 성북동이 어쩌고, 불이 났다고 어쩌고.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최석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최석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죠. 어머, 석태야. 왜 그래?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아니, 그냥 옛날 성북동에 살았다고, 큰 불이 났다고 그러던데 왜?
최석태는 이불을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래? 석태야, 괜찮아? 노파가 당황하며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려 하자 최석태가 노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 조심하라고요. 제발. 최석태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윤민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석태, 분명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지? 윤민철은 조용히 병실에서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러웠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민철은 결심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죠. 며칠 동안 윤민철은 매일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노파와 조금씩 친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손님은 정말 껌을 좋아하시나 봐요. 노파는 이제 윤민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냥 이 동네가 좋아서 자주 오게 됩니다. 셋째 날 윤민철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점심시간이신데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이고, 바빠서 못 먹었어요. 껌이라도 더 팔아야죠. 제가 식사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노파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손님이 왜? 그냥 마음이 가서요.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요. 윤민철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노파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둘은 시장 근처 작은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윤민철은 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네요. 노파는 국밥을 떠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윤민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식사를 마치고 윤민철은 주머니에서 껌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나온 신제품인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파는 껌을 받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턱이 괜찮으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턱 관절이 안 좋아서요. 질긴 거 씹으면 금방 아파요. 노파는 미안한 표정으로 입에서 껌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손님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윤민철은 재빨리 휴지를 꺼내 노파의 손에서 껌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죠. 고맙습니다. 식사까지 대접받고 죄송하네요. 천만에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윤민철은 노파와 헤어진 뒤 휴지에 싼 껌을 꺼내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최고급 유전자 검사 연구소에 연락하게. 극비로 처리해야 하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윤민철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밤 그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둘째 날 밤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과 시장에서 본 노파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계속 비교했습니다. 셋째 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1병, 2병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당신인가요? 정말. 드디어 나흘째 되는 날, 박진우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민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잡을 수가 없었죠. 여기 놓게. 박진우가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민철은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다시 뻗었다가 또 걷었습니다. 10분이 넘게 그렇게 망설였죠. 마침내 윤민철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윤민철은 떨리는 눈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가 윤민철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윤민철은 서류를 손에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없이 천장을 바라봤죠. 50년 동안 그는 어머니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언젠가 찾아내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1,000원짜리 껌을 팔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 살며 병든 아들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고생하고 있었죠. 복수? 뭘 어떻게 복수한다는 거지? 윤민철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 올린 복수심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습니다. 복수할 것도 없었죠. 왜 날 버렸습니까? 윤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증오도 복수심도 아닌 그저 슬픔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윤민철은 다시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그 노파의 아들 최석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민철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신을 버렸는지, 최석태는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든 의문의 답을 이제는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박진우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윤민철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윤민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최석태, 54세, 현재 서울중앙병원 입원 중입니다. 췌장암 말기로 판정받았고요. 그 전 기록은? 그게 이상하게도 50년 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호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뒤늦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민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북동 거주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성북동 일대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온 대형 화재였죠. 그때 실종자 명단에 최석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5살. 실종자? 네, 화재 이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행방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진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화재로 사망한 사람 중에 윤 씨 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섬유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요. 윤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화재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윤민철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그럼 그 화재가 우리 집 화재였단 말인가? 더 조사해보게. 네, 회장님. 박진우가 나가고 윤민철은 혼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50년 전 신문 기사 복사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성북동 판자촌 대형 화재 사망 3명, 실종 다수 기사를 읽던 윤민철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화재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나 범인 미검거 방화 윤민철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민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최석태, 넌 그때 그 화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윤민철은 또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일찍 노파가 오기 전 시간을 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전 8시였습니다. 면회 시간 전이라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윤민철은 7층으로 올라가 703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최석태가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모를 모습이었죠. 윤민철은 조용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최석태의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숨소리도 가늘게 들렸죠. 이 사람이 대체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석태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석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당신. 최석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석태를 응시할 뿐이었죠. 당신이 그때. 최석태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윤민철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최석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최석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후회? 저는 그냥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최석태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민철은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숨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03호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하, 괜찮습니다. 최석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숨은 윤민철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반응 분명 나를 알고 있어.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윤민철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 최석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윤민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의사 말로는 며칠 못 버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은 윤민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음을 앞당긴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초조함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저 사람이 죽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석태는 자신만 보면 극도로 두려워했고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민철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민철은 매일 병원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소식을 들으려 했죠. 회장님, 오늘도 가시렵니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민철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응, 가야 해. 윤민철은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7층이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씩 서 있곤 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쯤 윤민철은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구급카트가 7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윤민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는 황급히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복도에 도착하니 703호 앞에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제세동기 준비. 긴박한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윤민철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복도 한편에 노파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석태야, 석태야. 노파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몸을 떨고 있었죠. 윤민철은 그 모습을 보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말에 노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으악! 노파의 통곡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윤민철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노파를 부축했지만 노파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석태야. 우리 석태야. 노파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말리자 더욱 몸부림을 쳤죠. 나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결국 노파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최석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석태야, 석태야. 눈 좀 떠봐, 엄마야, 엄마. 하지만 최석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민철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인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최석태가 그렇게 놀라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민철은 박진우를 불렀습니다. 박비서, 병원에 미수금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게. 네? 그게 무슨... 최석태 환자 말일세 병원비가 밀렸을 거 아닌가.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박진우가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병원비가 1,500만 원 정도 밀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장례 비용까지 하면 전부 처리하게 익명으로. 네, 회장님, 그런데 왜? 윤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박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윤민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빈소에 노파만 홀로 앉아 있었죠.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줄걸. 노파의 중얼거림이 빈소에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민철은 빈소 밖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사실 저는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노파는 이미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위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장례 비용 관련해서 네 얼마나? 총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병원비까지 합치면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제가 어떻게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다만 바로 그때 다른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미 다 처리되어 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도 장례 비용도 전부 익명의 독지가 분이 처리하셨습니다. 노파는 멍하니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누가요? 저희도 모릅니다. 익명으로 하셨다고. 노파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복도에서 듣고 있던 윤민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그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윤민철은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서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석태, 넌 대체 누구였어? 왜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어?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50년 전의 화재, 실종된 최석태, 그리고 기억을 잃은 어머니. 이 모든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지는 걸까요? 윤민철은 소주잔을 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진실을. 창밖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민철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봐야 해.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여전히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노파만 홀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윤민철은 멀리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윤민철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파는 지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민철을 보는 눈빛에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시는구나. 윤민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에서 여러 번 만났고 함께 밥도 먹었는데 노파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노파는 예의상 인사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요.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윤민철은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조문 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민철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영정 사진은 최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둥그런 눈, 큰 귀, 그리고 입가에 작은 점, 그리고 눈밑과 볼에 선명하게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 석태 너였어? 윤민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노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민철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윤민철은 영정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50년 전 성북동 판자촌에서 함께 뛰어놀던 단짝 친구 최석태였습니다. 사진 속 석태의 얼굴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오른쪽 눈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왼쪽 볼도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50년 전 윤민철은 5살이었습니다. 판자촌에서 매일 밖에 나가 놀았죠. 그때 처음 만난 아이가 최석태였습니다. 같은 또래였고 집도 가까웠습니다. 야, 같이 놀자. 응, 좋아. 둘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매일 골목에서 땅 따먹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석태는 매일, 정말 매일 얼굴과 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만났을 때도 석태의 이마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석태야, 그거 어디서 다쳤어? 아, 이거 넘어져서. 석태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은 팔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등에 커다란 멍이. 민철아,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석태는 옷을 얼른 내리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응, 안 말할게.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석태네 집에서는 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자식아, 또 말대꾸야? 쿵, 탁,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으앙, 아빠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석태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석태와 석태 어머니는 매일 맞고 살았죠. 어느 날 석태가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또 생겨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네 집은 좋겠다. 아빠가 안 때리잖아. 나도 너네 집에 가서 살고 싶어. 나도 민철이네 아빠 같은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석태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볼의 멍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철은 석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실 거야. 정말? 너네 집에 가도 돼? 응, 우리 친구잖아. 석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멍든 얼굴에도 햇살 같은 미소가 번졌죠.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 불이 났고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윤민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석태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석태. 석태, 너는 왜 여기 있어? 왜 우리 어머니 곁에 있는 거야? 윤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노파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사진 속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멍이 많이 들었네요. 네, 우리 석태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대요.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석태는 착했어요. 평생 엄마한테 손 한 번 안 대고 효자로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윤민철은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석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석태야, 넌 그때 우리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거야? 손님, 혹시 우리 석태를 아셨나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윤민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잠깐 알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조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파는 여전히 윤민철이 시장에서 만났던 그 사람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처음 보는 조문객에게 예의를 갖출 뿐이었죠. 저기 이 영정사진은 언제 찍으신 건가요? 글쎄요, 우리 석태가 어렸을 때 찍은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요. 기억을 잃으셨다고요? 네, 50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석태가 곁에서 엄마를 돌봐줬어요. 노파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만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 어렸을 때 유일한 사진이라고. 윤민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태, 넌 평생 이 멍든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살았구나. 손님, 향 한번 피워주시겠어요? 노파가 부탁했습니다.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향을 향로에 꽂고 윤민철은 석태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태야, 미안해. 그때 못 지켜줘서.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너는 우리 어머니 곁에 있었던 거야? 윤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그런 윤민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도 우리 석태를 많이 아끼셨나 봐요. 고맙습니다. 윤민철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빈소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윤민철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석태, 넌 왜 나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야? 우리 친구였잖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윤민철은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최석태의 유골은 작은 납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윤민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노파는 납골함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노파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병실에 남아있는 물건들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노파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민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도와드릴까요? 노파는 윤민철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번 본 얼굴이었죠. 손님이 왜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민철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노파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층 703호 병실, 이제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윤민철이 말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옆 작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옷 제가 작년에 사준 거예요. 석태가 좋아했는데. 윤민철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 못하고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죠. 옷가지를 다 꺼내고 사물함 밑바닥을 확인하려는데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노파가 손을 뻗어 꺼낸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의 낡은 상자였죠. 이런 게 있었나? 노파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윤민철이 말했습니다. 노파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달아빠진 구슬 몇 개, 그리고 어머, 편지네요. 노파의 손에 낡은 봉투가 들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윤민철에게. 그 순간 윤민철과 노파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윤민철?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글씨를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윤민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죠.
손님 혹시 성함이? 노파가 윤민철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의문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윤민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 이름이 윤민철입니다. 그 말에 노파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윤민철이 황급히 노파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우리 석태가 왜 당신 이름을... 노파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죠. 윤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태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니, 그것도 편지까지 남겼다니. 일단 앉으시죠. 윤민철은 노파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님 아니, 윤민철 씨.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석태를 어떻게 아셨어요? 왜 우리 석태가... 당신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윤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석태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친구였어요. 친구요? 네, 성북동 판자촌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북동 판자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윤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파서. 노파는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윤민철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 열어봐야겠죠? 네.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윤민철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몇 장이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떨리는 글씨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민철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철이에게. 나 최석태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민철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석태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어. 이 편지를 씁니다. 노파와 윤민철은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윤민철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노파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석태가, 우리 석태가. 윤민철은 계속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50년 전 나는 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저와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매일 밤 맞으며 살았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민철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유일한 친구가 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이네 집은 따뜻했습니다. 민철이 아버지는 때리지 않으셨고 민철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윤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한테 또 맞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철이네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민철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윤민철은 억지로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민철이네 집이 부러웠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왜 저만 맞아야 하는지, 왜 저만 불행해야 하는지. 그래서 민철이네 집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성냥을 그어 판자지 벽에 불을 붙였습니다. 윤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변 집들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골목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노파는 머리를 감싸주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들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윤민철은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진정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는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욕실 욕조에 숨겨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민철이 어머니였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계셨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을 때 저를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너는 누구니? 어머니는 기억을 잃으신 겁니다. 그때 저는 악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을 못하신다면 제가 아들이 될 수 있겠다고, 제 죄를 숨길 수 있겠다고. 윤민철은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나야 석태야. 엄마 아들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믿으셨습니다. 기억이 없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50년 동안 어머니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 민철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석태가 그럴 리 없어. 윤민철은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나였고 내 어머니를 빼앗은 것도 나였어. 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다 내 잘못이야. 윤민철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무릎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노파는 윤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진짜 아들이란 말인가요? 윤민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윤민철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노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 친아들을 몰라보고 50년 동안 어머니, 원수의 자식을 키운 거야. 내 남편을 죽인 놈의 자식을. 노파의 절규가 빈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민철은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기억을 잃으셨잖아요. 나요. 난 자격이 없어. 내 아들을 버린 엄마야. 노파는 윤민철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윤민철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날 버린 게 아니에요. 날 지키려다 다치신 거예요. 으악.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의 오해, 50년의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윤민철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민철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날 용서해 줄 수는 없겠지만 부디 어머니는 미워하지 마라.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모든 게 내 죄야.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너를 보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석태. 편지가 끝났습니다. 윤민철과 노파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 거짓말로 얽힌 인생, 그리고 뒤늦게 밝혀진 모든 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 이게 당신 아버지가 준 거였구나.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늘 끼고 계셨어요. 50년 동안 이것만 보면 뭔가 중요한 기억 같았는데 결국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윤민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에요? 네, 어머니. 내가 50년 동안 원수의 자식을 키웠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노파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민철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기억을 잃지만 않았어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 어머니. 윤민철이 노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기억을 잃으신 것도, 속으신 것도 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석태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5살짜리 아이가 매일 맞으며 살았잖아요. 그 아이도 불행했어요.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없어. 당신 아버지를 죽였는데. 윤민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아버지가 날 구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윤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안아들고 뛰셨어요. 민철아, 눈 감고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윤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이 너무 뜨거웠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저를 욕실로 데려가셨어요. 욕조에 물을 받으시고 저를 그 안에 넣으셨어요. 민철아,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파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젖은 담요를 제 위에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욕실 문 앞을 막아서셨어요. 불길이 들어오지 못하게. 윤민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아,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고. 노파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중에 소방관 아저씨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욕조에서 꺼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욕실 문 앞에 쓰러져 계셨어요. 이미. 윤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윤민철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도 다치셨잖아요. 한참을 울고 나서
윤민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고아원으로 갔어요. 고아원. 네, 친척도 없었고 아무도 저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윤민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날 데리러 올 거야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아원 아이들은 저를 놀렸어요. 너 엄마가 너 버렸대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노파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증오했어요. 어머니를 증오했어요. 날 버린 어머니가 미워서 그 미움을 힘으로 삼아 살았어요. 공부를 악착같이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어요.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성공해서 어머니를 찾아내겠어.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윤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찾아보니 복수할 것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불행하셨으니까요. 민철아, 50년이에요. 어머니 5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고 어머니는 저를 잃고 사셨어요. 우리 둘 다 너무 불행했어요. 노파는 윤민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가 기억만 했어도 너를 찾았을 텐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윤민철은 노파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반지 그게 처음 제가 어머니를 알아본 이유였어요. 이 반지요? 네, 어렸을 때부터 늘 끼고 계셨잖아요. 그 반지를 보고 어머니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노파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그랬구나. 나는 왜 이걸 끼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께 주신 거예요. 제가 기억해요. 노파는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한 반지였습니다. 50년 이 반지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어도 이 반지만큼은 계속 끼고 있었네.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반지는 새로운 의미가 됐어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증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민철아, 내 어머니, 엄마가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세요. 노파는 윤민철을 다시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50년 만에 모자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최석태가 안치된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야 하니? 네, 어머니 가야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버지를. 윤민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태도 피해자였어요. 5살짜리 아이가 매일 맞으며 살았잖아요. 그 아이도 불행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가슴이 아프구나. 둘은 천천히 납골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최석태의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멍투성이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석태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태야, 엄마가 왔어.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 남편을, 민철이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윤민철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너도 불행했구나. 너도 아팠구나. 그건 이해할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엄마를 속였지만 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그것도 고통이었겠지. 이제 편히 쉬어라. 너의 불행한 인생, 이제는 끝났으니까. 윤민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태야, 나도 내가 용서되진 않아 하지만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친구였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며 윤민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돕는 재단이요. 석태처럼 매일 맞으며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머니는 윤민철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이름은 하늘재단으로 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요. 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윤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태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한 달 뒤 하늘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민철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 아이를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 그 아픔이 평생의 상처가 된 아이를 기억하며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자는 아이들, 이 재단이 그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도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민철의 집. 어머니는 이제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쪽방촌이 아닌 따뜻한 집이었죠. 민철아, 배고프지? 엄마가 뭐 해줄까?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윤민철이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50년 동안 못 해줬는데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윤민철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주름진 손, 세월에 거칠어진 손가락. 그 손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낡은 금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민철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사과 깎아준 게 내가 5살 때였어. 기억은 안 나지만 왠지 알 것 같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만이구나. 윤민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다 깎아서 윤민철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50년 전처럼, 그때처럼. 맛있니? 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윤민철을 꽉 껴안았습니다. 사과 깎던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거구나. 너를 다시 찾게 해준 거야. 네, 어머니.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노을빛에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하지만 이제부터는 함께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가슴 뭉클한 모자상봉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해 속에 살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아간 윤민철과 어머니의 모습이 큰 감동을 줍니다. 상처받은 아이 석태의 불행한 삶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결국 진정한 행복은 증오가 아닌 용서에서, 복수가 아닌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늦지 않은 화해와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